자, 월요일 7시가 되면 시작하는 선제 국어 라이브.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7시에 같이 만나 뵙게 되었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 댓글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따가 왜 어려운 문제를 넣은지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 오늘 푸는 게 어려워요.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 지난주에 풀었던 거, 지지난주에 풀었던 게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라이브는 제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최우선 모의고사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최우선 모의고사는 정말 정해진 시간에 딱 시간 배분을 고려해서 푸는 그런 연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에 뭐 모래주머니 문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이브는 저희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써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026년도 합격을 앞당기는 지방직 시간 단축 훈련 라이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이 월요 라이브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 점검의 시간을 보내야 한번 갖도록 하는데 이거를 어떤 분들이 자기 반성의 시간이래. 여러분들 맨날 반성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맨날 반성한다. 맨날 나는 왜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보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그쵸 앞으로 한 주를 또 열심히 보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소리가 작다고 하는데 소리 좀 확인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나요? 왜 작다고 그러실까요? 괜찮습니까?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소리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송출된 소리 조금만 더 키워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소리가 좀 지직거린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바닥에다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조금 멀리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네, 오케이. 자, 어떻습니까? 이제 소리 잘 들립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시작을 올해 라이브로 시작해보자. 자기 점검을 하면서 약점을 체크하면서 2026년도 국가직을 성찰하자.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가의 성찰은 뭐였냐면은 강한 문제는 약하고 약한 문제는 강하다. 이 유형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고 해서 많이 틀리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라이브 문제를 좀 골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죠. 그 이어서 자, 국가직을 성찰하다 제 3탄이 되겠습니다. 강약약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전히 당연히 확실히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 독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논리를 보고 놀랐기 때문에 특히 라이브에서는 약간 논리를 좀 어렵게 하기 때문에 논리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논리도 중요하죠. 근데 여전히 당연히 확실히 그죠? 독해는 가장 중요하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일일독 자 장문 독해를 꾸준하게 감을 잡으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정말 그 충실히 매일 국어 이런 거 충실히 해서 독해가 전체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당연히 확실히 독해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국가직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두 하나를 좀 던지고 싶어요. 모래주머니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어려운 문제.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그냥 빡세게 푸는 그런 방식. 근데 이게 시험의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할까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지금 댓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너무 어려워요. 이걸 뭐 이렇게 어려워도 되나요? 막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월요 라이브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라이브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모래주머니 훈련이 꼭 필요할까? 저는 꼭은 아닐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약, 약강이신 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강한 문제가 약하고 약한 문제가 그쵸. 강한 분들, 그러니까 약한 문제를 잘 푸는데 강한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은 모래주머니 훈련이 필요해요. 뭐냐면은 지금 풀고 있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난도를 좀 높여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시험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한번 그냥 빡빡빡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터져. 그래서 머리가 막 아프면은 그때 그쵸.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지 근육이 생기듯이 그쵸. 뇌 근육이 성장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화두예요. 우리는 왜 쉬운 문제는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를 못 풀까? 이러신 분들은 저는 그쵸. 가끔은 이렇게는 안 나오는 문제를 연습하면서 모래주머니 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래주머니 훈련이 아직 하실 필요가 좀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뭐냐면은 그죠. 강한 문제도 약하고 약한 문제도 약해. 그러니까 국어가 아직 전반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모래주머니 훈련에 집중하시기보다 기본 훈련을 더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20문제 중에서 풀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당황하지 않고 풀어도 점수가 얼마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약, 양약. 아직 전반적으로 국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모래주머니 훈련보다 기본 문제 충실하라. 근데 어려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틀리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조금 좀 빡세게 훈련해서 우리 한번 실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험 문제는 15번 안에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풀 수 있는 대로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께서 본인의 실력을 한번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수업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직원분께서 라이브 이 정답지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문서가 되겠습니다. 이 공문서는요, 제가 라이브는 일부러 난도를 좀 올립니다. 왜냐하면 공문서 같은 경우는 일반 난도의 문제는 제가 워낙에 많이 제공을 했고 모의고사도 일반 난도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공문서는 지금 실제 시험보다 난도를 조금 올려요. 자, 근데 조금 올렸더니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봐봐. 정답률이 56%야. 자, 근데 무서운 건 상위권이라고 했습니다. 상위권의 정답률은 95%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위권은 공문서는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이미 다 공부를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공문서 약간 어렵게 공부하는 그 범위가 한 3, 4시간이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선제국어 올인원이나 아니면은 뭐 공문서와 문법 독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공문서만 한 3시간이면 끝나.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항상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리를 수주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통통통부는 157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때 이미 시험에 나왔잖아. 5kg 정도 되는 금 보관함이에요. 기출입니다. 작년도 국가직인지 지방직 문제였어요. 그쵸? 그럼 5kg 정도 되는 금의 보관함이 5kg 정도가 되는 게 금인지 아니면 금의 보관함이 이렇게 되는지 보관함이 5kg인데 그아니 통통 비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 수식관계 중의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은 수식하는 그런 말의 성분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 따라서 157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했을 때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수도권이 157개가 있을 수 있어. 선생님 무슨 수도권 157개 상식에 못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냐고. 그치. 상식에 좀 맞게 써주세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쓸 때 157개의 의를 썼어. 그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아니 그러면은 157개 의를 붙인다고 해서 이게 중의성 해소가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걸 꿈꾸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니죠. 수도권에 있는 157개의 공공기관이죠.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아주 그냥 유명한 문장 있잖아. 용감한 그의 아버지 이렇게 썼다가 합시다. 그럼 용감한 게 근지 그의 아빠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쉼표를 찍어줍니다. 용감한 그의 아버지. 그러면은 그의 아버지가 용감한 거죠. 쉼표는 바로 다음을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위치를 이동시켜 주세요. 그의 용감한 아버지.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적어도 쉼표를 찍어준다든지. 근데 보통 공문서에서 쉼표를 찍지는 않잖아. 위치를 이동시켜준 게 좋겠죠. 따라서 의를 붙인 게 답이 아니라 의를 붙인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157개의 공공기관 이렇게 옮겨준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원래 문장도 틀리고 두 번째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될 우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와가구지만 된지 뿐만 아니라 권하든지 미 또는이라고 하는 게 병렬 구조 맞춰서 중단될 우려가 있죠. 그러면은 건설 사업이 지연될 우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가 중단되다니까 여기도 지연되다라고 맞춰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통통보는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최초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짐이에요. 자, 봅시다. 통통부가 지금 주어잖아. 그럼 통통부가 이전 사업을 최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추진한다, 추진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한자 어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국가직의 한자 어휘 접수 제출 막 이런 거 나왔잖아. 근데 한자 어휘는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거 마지막 보세요. 우리 부가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오늘 열심히 공부합시다. 우리의 계획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획을 달성합시다. 이래요? 아니, 여러분들 무슨 계획을 달성해. 그렇죠? 조기 집행 계획을 이행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계획은 적어도 여러분들 이행한다. 실행한다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획은 이행한다, 실행한다. 그럼 여러분들 조기 집행 계획을 그렇죠? 이행하거나 실행한다고 해야 되지. 근데 달성은 뭐랑 올려? 달성은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자. 목표를 이루자. 이게 바로 달성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목표 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렵다고 해도 정답률이 지금 56%로 내려가는 거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문서 좀 빡세게 좀 하고요. 정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올인원으로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은 공문서와 문법 독해로 정리를 하시는 간에 공문서만 정리되어 있는 건 한자 어휘까지 한 3, 4시간뿐이 안 돼요. 한자 어휘까지 다 해드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를 꼭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X가 아니 계획 달성이 아니라 목표 달성이라고. 자, 20일 리쿠리님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달성은 이룬다는 뜻이니까, 그쵸?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그리고 항상 가장 더 틀린 걸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의 문제적 문제를 좀 보도록 하는데, 자, 정답률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정답률은 뭐 많이 낮고,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출처를 아예 밝혀드렸어요. 이게 민경채 필셋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썼죠? 이렇게는 안 나오는 논리 문제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쉽게 얘기하면은 시간 배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오늘 15분 주고 문제 풀라고 했던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막 때려야 돼. 됐습니까?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자, 이거를 이제 선물 받았어요.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저기라며 이거 갈산모 마사지라며 근데 머리 아플 때 이거를 하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 저 이거 진짜 이거 지금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소장님 이거 다음에 저희 사은품 만들까요? 여기다 손재구고 하고 이렇게 이 여기 있잖아. 이거 저기 쿠팡에서 뭐 3,000원도 안 되겠어 판대요. 그래서 저는 선물 받았어. 누가 줬어. 근데 지금 저희 뭐 이제 뭐 설명이나 이럴 때 사은품을 어떨 것 같아요. 여기다 얼굴에다 내 얼굴을 넣는 거야, 내 사진을. 그래가지고 앞에는 손재국어, 그쵸? 뒤에는 내 얼굴 해가지고 이걸로 공부 안 할 때마다 이렇게 때려라, 그쵸? 공부 안 될 때마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거 진짜,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좀 안 풀릴 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못 풀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15분 안에 10문제를 풀려고 했던 제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시간 내에 못 풀었다고 절대 그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여기다 썼죠? 이렇게는 안 나오는 논리 문제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잠깐만 나 불안감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야. 나 분명히 얘기했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다. 근데 왜 이걸 갖다 푸냐. 얘 때문에 그래요. 보내주면 올려. 자
강한 문제가 약하고 약한 문제가 강하신 분들을 위한 모래주머니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라이브에서만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라이브나 이제 특강 아니면 뭐 학생분들이 맨날 필사 문제 풀고 싶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푸세요 라고 하면은 풀고는 싶은데 사실 필사 문제를 다 풀어볼 수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문제를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한번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다음 글의 내용이 그리고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이 문제 다음에 이제 뭐 있냐면 3번 문제가 있어. 3번 문제. 그래서 2번 문제와 3번 문제의 무게차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3번 문제 같은 거에 앞으로 쫄지를 않을 거야. 아시겠죠? 이번 문제 들어갑시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가해자인 것이 확실한 사람들과 가해자가 아닌 것이 확실한 사람들의 쌍으로 있다는 거. 어려운 문제입니까? 좀 여러분한테 이제 아직은 풀어본 유형이 아니라 어려워요. 봅시다. 폭력사건 용의자로 ABC가 지목되어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ABC가 다음과 같이 진술했어요. 근데 가해자는 거짓말을 진술하고요. 가해자가 아닌 사람은 참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을 저지른 폭력, 그쵸? 그런 어떤 사범들이 거짓말만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해자인 것이 확실한 사람들과 가해자가 아닌 것이 확실한 사람들의 쌍으로 각각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는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알겠죠? 이거는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경우의 수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죠? 정확하네. 정혜인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어 이번에 국가지 11번 문제 있죠? 그 유형 지금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야. 우리가 라이브 그 1회부터 지금까지 또 발전해볼 특강 2에서 계속 지금 그것의 변형 문제를 보여주는 거야. 11번 문제가 정답률이 33%가 그랬어요. 근데 이 33%가 나왔던 문제가 다음에 똑같이 나면은 잘 풀 수가 있겠지만 이 문제가 11번 문제 유형이 조금이라도 변형되면 계속 들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지금 변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한번 어려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셋 중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셋 중 정확히 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A와 B 중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자, 째려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 어떻게 풀려고 그랬지? 겁먹지 말고 어떻게 풀려고 그랬지? 그치. 항상 이렇게 진실, 그 다음에 진실이 아닌 거 찾을 때는 일단, 그쵸. 모순이 되는 게 있는가를 봐서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항상 논리는 푸는 방식이, 그쵸. 원칙적으로는 비슷해요. 확정된 정보부터 먼저 찾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확정된 정보가 없지. 그러면 확정된 정보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니까 경우의 수를 줄여야 돼요. 그럼 경우의 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순을 먼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 A, B, C 중에서 자 보시면은 충돌하고 있는 애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지? 찾아봐. 누가 충돌하고 있지? 그치. A하고 B가 충돌하고 있죠. 왜냐면 A가 뭐라 그랬냐? 야, 우리 세 명 중에서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고 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야, 우리 셋 중에서 정확히 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는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A, B 중에서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A, B 진술에 따라서 그쵸 경우에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A와 B 그런 어떤 방식만 보게 되면은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정확히 두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럼 얘네는 분명히 뭐가 되는 거야? 참이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우리 중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만약에 참말이면은 우리 중 정확히 두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당연히 뭐가 돼? 얘가 거짓말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 돼 있냐면은 자, 한번 A, B, C가 도대체 어떠한 그쵸? 한번 그 배열이 되는지 한번 경우의 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제가 보통 뭐 어떻게 표를 만든다 그랬죠? 사람을 괄호축으로 하고요. 속성에 해당되는 서술부를 보통 세로축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A예요. 얘가 B예요. 얘가 C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니까 경우의 수를 써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얘가 참이야. 그러면은 뭐가 거짓이야? 얘가 거짓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거짓이야. 그럼 뭐가 참이야? 시작. 얘가 참이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번엔 한번 C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가 만약에 참이야.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참이야. 그럼 B는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러면은 자 C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A와 B 중에서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얘는 그러면은 C는 참말이 돼, 거짓말이 돼. 얘기해 보세요. 그쵸? 참말이 되죠. 넣을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얘가 참말, 얘가 거짓말이야. 그러면은 자 AP 중에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럼 얘가 뭐야 시작? 참말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한 명 거짓말했다. 얘가 참 거짓이니까 얘는 당연히 참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B가 만약에 참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C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B 중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맞잖아. A와 B 중에서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얘가 거짓말했지.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뭐가 되냐?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참말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얘기해 보세요. 왜 문제가 생기지? 다시 한번.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이야. 그러면은 C는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참말이 생기지. 그치?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죠? B와 문제가 생기죠. B는 뭐냐? 얘가 참말이잖아. 우리 셋 중 정확히 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가 참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어야 되는데 얘네 둘 사이에 모순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자, A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B는 당연히 참말을 하죠?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정확히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얘가 한 명은 거짓말이니까 얘가 C는 지금 참말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이러면은 B의 말이 참말인데 정확히 두 명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지워져야만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요렇게 보시면 일단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못 풀어봤던 이유는 그치 이런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래요. 이거는 세 번째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 안 나왔던 유형이야. 이게 뭐냐? 이렇게는 안 나오는 논리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참이면 거짓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건 안 되나요? 자, 우리 셋 중 정확히 자 보세요. A, B, C가 있어?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거짓이야. 그럼 뭐야? 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도 되지만 그쵸? 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세 명이 거짓말해도 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셋 중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가 이게 만약에 그쵸 거짓이어봐. 그럼 이게 만약 거짓이면은 우리 셋 중 정확히 두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반지 참이야? 아니잖아. 뭐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자,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어가 거짓말이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이 거짓말하자면 두 명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세 명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두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얘가 참이 되지만은 야, 세 명이 다 거짓말을 해봐. 다 뻥을 쳐봐. 그러면 뭐가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논리에서 이제 공집합을 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얘기하지 않지만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다도 뭐 가능하긴 하죠. 또 어쨌든 간에 세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되잖아. 그럼 뭐야? 얘도 거짓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둘 다 거짓말일 수가 있어. 그냥 쉽게 생각해봐. 세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한다고 해봐. 그럼 셋이 다 거짓말이면은 한 명이 거짓말한다도 거짓, 두 명이 거짓말한다고도 거짓이죠. 됐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어떤 분이 뭐라고 질문하셨냐 그러면은 얘네가 다 거짓일 수 있을까 다 참이 될 수가 있냐라는데 아니지. A와 B는 처음부터 뭐야? 처음부터 동시에 참이 될 수가 없잖아. 한 명이 거짓말한다가 차면 두 명이 거짓말한다는 반드시 거짓이 되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다 참이 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거짓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명이 거짓말할 수 있다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어. 왜? 세 명 모두 거짓말하면은 둘 다 거짓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소장님 긴장해 주시고 통닭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싫어하시는 대당 관계 A와 B는 무슨 관계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 여러분이 싫어하는 대당. 자, 무슨 관계? 오케이. 이제 예니님. 오케이. 반대 관계입니다. 자,
이게 반대관계예요. 이게 반대관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해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기호화를 배우고 추론규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대당을 배우는 이유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논리를 막 처음부터 잘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직관적 사고를 높이기 위한 그 단계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 계시죠? 선생님, 얘네 둘 다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 얘네 둘 다 거짓말하면 세 명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까지 이제 가는 과정으로 제가 이제 반대를 가르쳐 드리는 거죠. 반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얘가 참이면은 얘가 거짓이죠. 자, 그런데 얘가 거짓이잖아? 그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관계야. 자, 이것과 모순의 차이는 뭐냐? 얘가 참이면 거짓이죠? 모순은 얘가 거짓이면 무조건 참뿐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진리카시 반대로 고정이 되는 거야. 그러는데 반대관계 뭐냐면은 참이면 무조건 거짓이에요. 하지만 얘가 만약에 거짓이잖아? 그럼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을까? 거짓이야. 그럼 두 명이 거짓말을 하는지 세 명이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이게 바로 반대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 공부 빨래니까 정혜인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려워하면 나 이제 라이브에서 이런 문제 못 풀어줘. 지금 제가 공포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막 무서워요, 두려워요, 뭐 울고 싶어요 이러면은 차라리 이번 풀지 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분명히 얘기했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 모래주머니 훈련이 꼭 필요할까? 꼭 필요하진 않다고 그랬어요. 꼭 필요하진 않아. 아직 논리가 전반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독해도 마찬가지 기본 훈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지방직을 보신 다음에 카페에도 막 의견이 올라오고 어려운 문제 풀어주세요. 모래주머니 훈련해주세요. 하도 그러시길래 제가 그거를 책에다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라이브 때 해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거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자, 잠깐만. 여기 봐봐. 이렇게는 안 나오는 논리 문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소극적으로 막 겁먹고 이러면 제가 풀어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나온다고 해서 풀어준 게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다 쓸모없는 게 아니다. 대답을 왜 배워? 이런 거를 갖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자신감을 좀 이렇게 하세요. 저희의 목표는 2번이 아니라니까 3번이라니까 3번. 알겠습니까? 3번이야. 그래서 2번이 어려우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설명이 이해되는지만 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보도록 하면은 A가 참이면 무조건 B는 거짓이. 다시 한번 봐봐. 눈 똑바르게 뜨고 얘가 참이면은 얘는 무조건 거짓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거짓이라고 해봐. 야, 우리 중에서 한 명이 거짓말을 해. 얘 거짓이면은 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세 명이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참이면 거짓이면은 거짓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짓이면은 참이 그쵸 거짓이면은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세 번째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 돼. 둘 다 거짓인 경우가 그쵸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자, C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야. 야, 우리 중에 정확히 한 명 거짓말해. 이게 거짓이면은 두 명이나 세 명이죠. 자, 우리 중에서 정확히 두 명은 거짓말을 해. 그럼 한 명이나 세 명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중에서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 얘와 얘가 둘이 거짓이죠. 그럼 C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경행수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모순된 그쵸 전제와 충돌하죠. 얘는 그럼 전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지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하고 3번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1번의 경우든 3번의 경우든 무조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A는 그쵸 참 거짓으로 나뉘게 되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자, 무조건 이게 뭐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짓말이니까 얘가 바로 가해자죠.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3번도 아니에요. B하고 A씨가 아니라 B는 확정이 되죠. 하지만 A와 C 중은 A와 C는 참과 거짓, 참과 거짓이
경우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그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도 단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것이에요? 2번이 되는 것입니다.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당을 왜 배울까? 대당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대당이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좀 더 단단하게 해준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꼭 얘기 안 해도 돼. A하고 B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이게 바로 반대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참이면 거짓이죠? 근데 거짓일 때, 그쵸? 양쪽이 다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하나 더 넣어서 거짓이면은 얘가 거짓이 돼야 된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겠지만 직관적으로 만약에 세 번째 경우의 수를 못 잡으신 분들은요. 대당이라고 하는 약간 도식화된 사고를 통해서 이런 거를 도식화시켜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2번 문제를 풀어봤죠. 2번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그쵸?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게 실제로 저희 쪽 시험에서 나오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3번 문제 봐라. 왜 이렇게 잘 푸냐. 지금 80%잖아 정답률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문제를 풀고 보면 굉장히 쉽죠.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처음에 이 문제 국가지휘기 11번 문제용인데 나왔을 때 정답률이 33%였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논리는 훈련하면 계속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2번처럼 만약에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이런 거를 많이 훈련을 시켜요.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모래주머니도 한번 쳐봤다가 그 다음에 우리 문제도 풀어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구명조끼 사용 수칙이 포함된다. 1번 구명. 자, 그런데 2번이 뭐냐면은 음주 수용 규칙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구명조끼 사용 수칙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어린이 보호 수칙이 포함되거나 구명조끼 착용 수칙이 포함된다. 자, 이렇게 돼 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이번에 나왔던 거, 세 줄씩 딱 하나만 그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가 거짓일 수 있습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쵸? 요게 지금 연어니까 얘도 지금 거짓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세 예측책 하나만 그르다고 한 여기에 위배되니까 얘는 지금 거짓이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참으로 확정되면 선언문의 얘도 참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니까 두 번째 나오는 얘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언문이. 됐습니까? 그럼 연언문이 거짓이 되기 위해선 이미 하나가 참으로 확정이 돼 있잖아? 그럼 얘가 무조건 거짓이어야 돼. 그럼 나음주는 거짓이다. 시작. 음주를 포함한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쉽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까 2번 문제를 풀면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한번 아이고 이 문제랑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떨어졌어.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교를 해보시면서 여러분께서 한번 난도를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로 떨어졌죠? 잠깐만요. 네, 펜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아이고 왜 떨어뜨렸나.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고 진짜.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바로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요 문제 있잖아. 요 문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가지 그쵸 11번 문제 정답이 33% 나왔던 그거 있죠? 보세 변형 문제야. 근데 발등협일 특강 들으셨어요? 발등협일 특강 2? 거기서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잘 봐봐. 세 예측 중 하나만 그르고 세 예측 중 두 개가 그르고 세 예측이 모두 틀리고 요렇게 했죠. 그쵸? 그리고 지금 이제 최우선 모의고사에서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세 가지 예측이 아니라 네 가지 예측이 나와요. 네 가지 예측 중에 하나만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계속 지금 변형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예상외로 학생분들이 두 개가 틀리다, 뭐 세 개가 틀리다, 네 개 중에서 하나 틀리다, 다 틀리다 이런 거 잘 푸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오늘 숙제입니다. 최우선 모의고사 5회에 18번이 있어요. 최우선 모의고사 5회에 18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걸 꼭 풀어보세요. 꼭 풀어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떻게 변형했냐. 전체 중에 하나가 틀리다, 두 개가 틀리다, 세 개가 틀리다, 모두 틀리다, 네 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맨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전제를 부정항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가직의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쵸? 갑은 출장 간다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연원이고 이제 세 번째가 선원 이렇게 해가지고 모순을 잡아서 푸는 거야. 근데 최우선 5의 18번은 뭐냐면은 갑은 출장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만들었어. 이런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풀어보세요. 그래서 역시나 최우선 5의 18번에서 요 맨 앞에 있는 전제를 바꿔서 문제를 냈거든. 그랬더니 정답률이 쭉 올라가다가 다시 30%로 떨어졌어요. 이거를 몇 번씩 이제 반복을 해요. 몇 번씩. 그래서 학생분들이 봐봐. 여러분들 처음에 3번 문제 나올 때 얼마나 못 풀었어.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정답률이 왜 80까지 올라갔지? 그럼 이제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 두 개가 틀리다, 세 개가 틀리다, 전제가 네 개일 때 그리고 여기처럼 긍정할 부정으로 바꿔서도 문제를 내봐야 돼요. 이런 것도 풀어봐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풀잖아? 그럼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최우선 5회 18번을 반드시 풀어본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국가직의 11번 문제의 변형인데 하여간 제가 최대한 다양하게 그 요소를 줘서 좀 문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발전기물 특강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료 논리 특강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많이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그죠? 여러분께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영수에 대해서 출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그죠? 국가직 그 3번 문제랑 유사한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무경력자는 모두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다. 무경력자는 모두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해보죠. 경력자는 모두 중국어 특기자이다. 세 번째, 통계학을 전공하거나 25세 이상인 신입사원은 모두 중국어 특기자가 아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고, 글씨 왜 이렇게 못 썼냐. 자, 그런데 영수는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1번과 2번과 3번이 이게 지금 그쵸 정보를 이렇게 기화를 정렬을 했는데 만약에 밑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이 나오거나 뭐 다른 게 나오면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근데 1번은 영수는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다. 영수가 신입사원이라고 했을 때 얘는 낮 통계학이 딱 나와야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이 안에서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그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그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1번을 보세요. 무경력자면 나통계. 경력자면 중고. 자, 보세요. 뭔가 저 느낌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경력자의 그죠? 여러분들 부정항이 뭐야? 경력자죠. 경력자의 부정항이 뭐야? 무경력자죠. 그러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 다시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중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논리를 그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 가지죠. 그쵸? 동일률, 그 다음에 배중률, 무순율이 되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배중률 항상 생각해야 돼.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두 개뿐이 없다. 다시 한번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두 개뿐이 없다. 그러면은 논리학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경력자이거나 경력자가 아니거나 두 개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두 개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경력자면은 통계학을 선택하지 않아. 나 통계학. 그치? 근데 경력자면 무조건 중국어를 갖다 쓰는 특기자야. 자 그러면은 3번을 대우로 해보세요. 중국어 특기자는 자 3번의 대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대우 자 대우는 동치규칙이니까 똑같죠? 중국어 특기자라면 무조건 자 바로 드모르가 통계학이 아니고 25세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자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자 무경력자면 통계학 선택하지 않죠. 자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죠? 그러면은 자 세상엔 딱 두 개뿐이 없어. 배중률 무경력자이거나 경력자이거나. 근데 경력자면 중국어를 특기자야. 근데 중국어 특기자는 무조건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고 25세 이상도 아니야. 이해돼? 그럼 다시 한번 중국어 특기자는 무조건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세상에 존재하는 건 딱 두 개뿐이 없어. 경력자이든 무경력자이든 두 개뿐이 없는데 무경력자이어도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고 경력자이어도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자 결국은 결론이 뭐야?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기류로 풀어도 돼. 부정을 가정을 풀어도 돼. 그러니까 푸는 방식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에서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좀 더 이렇게 빠른 어떤 풀이식을 찾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저걸 풀어야 돼요. 저렇게 풀어야 돼요.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틀리지 않으면 다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영수가 통계학, 그러니까 25세 이상이라면 중국어 특기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봐봐. 자, 영수가만 25세 이상이야. 그럼 3번을 보세요. 3번이 지금 선언문이잖아. 선언문 둘 중 하나만 참여도 참이니까 얘를 지금 만족했지. 그러면 정권을 만족했으니까 중국어 특기자는 당연히 아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영수가 경력자라면 자, 25세 이상이다. 봐봐. 영수가 경력자라면 중국어 특기자죠? 중국어 특기자는 3번이 대우로 하게 되면은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거나 25세 이상이 아니다. not 25세 이상이 돼야 되죠. 3번은 그럼 틀렸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이거 어떻게 푸셨어요? 뭐 이제 귀려로 당연히 이거 아니 이 방금 했던 A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 없다. 이래도 C, 저래도 C.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C. 이것도 귀리적인 어떤 방식이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풀리십니까? 자, 풀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선생님 아직 안 풀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되니까 앞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4번을 한번 해보도록 5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번인데 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선택지 그 별만 바꿨지 이번에 국가직 그 19번 문제 똑같이 내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최우선도가 앞에 차를 풀고 계실 거고 지금 라이브도 지금 그쵸 오늘이 3회차인데 앞에 차에선 계속 똑같은 문제를 변형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변형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유형이 익숙해져야만 됩니다. 자, 지금 메리쿠님이 답을 외웠다고 했는데 메리쿠님처럼 답을 외우신 분을 위해서 제가 선택지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아, 발등의 불로 다지어졌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쉽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세요. 이제 표를 갖다가 가로 배열을 하든 세로 배열을 하든 보통 가불병 이렇게 해서 풀잖아. 근데 그냥 저번에 빨리 해볼게요. 워낙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가불병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치. 3번을 안 넣었지. 또 외워서 풀까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똑같은 문제니까 선택지 바꾼 거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해본 전략은 셋 중에 초급가, 여기 나왔죠. 두 사람 이상의 분적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갑이 해본 것은 초급 전략을 포함해서 두 개뿐이다. 그러니까 초급을 하고 중급을 하거나 고급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데 뭘 할 줄 몰라. 그치? 어쨌든 간에 얘는 사실 배타적 선언 관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갑이 해본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지? 초급은 해본 적이 없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중급을 하면 얘는 이걸 안 하고 얘가 고급을 하면 얘는 이걸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은 중급 전략을 해본 적이 있다. 중급은 해본 적이 있죠. 그런데 고급 전략은 해본 적이 없다. 뭐 편하게 뭐 표로 하든 이렇게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두 사람 이상이 해본 것은 배제한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쵸. 초급이 두 개가 나오든 중급이 두 개가 나오든 고급이 두 개가 나오든 얘들은 배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 전략은 배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고급을 선택해도 그쵸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를 갖다가 하지를 않잖아. 을은 갑이 해본 전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만약에 갑이 고급을 하면은 을은 고급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안 하게 되잖아. 근데 어차피 병은 고급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얘는 고급이 나올 수가 없죠. X. 두 번째, 초급 전략은 배제되지 않는다. 사실은 이제 요게 학생분들이 제일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초급이 한 번뿐이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2번을 찍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병은 지금 초급에 대한 정보를 준 적이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병이 만일 초급을 하게 되면 두 번 나오니까 배제가 되겠죠? 다르세는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셋 중에 병이 해본 전략이 하나뿐이다. 그럼 병이 해본 전략이 하나뿐이니까 중급을 했으니까 초급은 안 했다는 거잖아. 얘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초급, 낮초급이니까 그죠. 얘는 배제될 수가 없죠. 두 번 나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번 4번 해설 좀 해줘. 이제 이렇게 해설 좀 해봐.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 셋 중에 의리해본 전략이 없다면 문제를 풀 땐 중요하지 않아. 문제를 풀 땐 정신없이 푸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만 기출문제 풀어보고 기출 변형을 연습하는 거는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해설 강의 때도 했지만 사실 이 문제가 성립하기 위해선 얘가 핵심이라 했지. 실제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땐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후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때는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세점 의리해본 전략이 있다면 이렇게 돼 있지? 왜 이게 중요하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 좀 문장대로 써봐. 문장대로. 예? 중급을 하든 고급을 하든 2번이 되니까 뭘까? 아니 지금 문장대로 써봤는데 다들 막 이제 반말로 막 확정적 효과, 막 배타적 선언 막 이러고 있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어디 봅시다. 오케이. 정재영님 정답. 그쵸? 우리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거잖아, 지금 이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봐봐. 지금 우리는 반드시 중급이 되려면 중급, 엔드, 중급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봐봐. 얘가 만약에 중급을 선택을 하면은, 얘가 뭐 얘를 선택하지 당연히 않으니까 얘는 중급, 중급에 확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갑이 중급을 안 하면 뭐래? 고급을 하지. 그치? 근데 고급을 하면 얘는 당연히 고급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얘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선호니까.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갑이 고급을 선택하게 되면은 당연히 을은 고급은 안 해. 왜냐면은 을은 갑이 해본 전략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꼭 중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 셋 중에 을이 해본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중급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가 고급을 선택한 순간 얘는 중급이 되죠. 그럼 아까 중급을 선택을 하게 되면 중급이 두 번 나오고 고급을 선택하게 되면 어차피 얘는 안 하니까 배타니까 중급을 무조건 선택하기 위해서 중급이 두 번 나오지. 그래서 중급은 무조건 얘가 얘를 선택하든 얘가 얘를 선택하든 무조건 이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거를 설명을 하냐면은 사실 문제 풀 때 뭐 이게 문제 풀 땐 뭐 요거 있죠. 그렇죠. 요거 뭐 생각하면서 했어? 솔직히 생각 안 했잖아. 우리가 문제 풀 땐 뭐 시험장에 가서 미친 듯이 문제 풀고 와야지 뭐 이런 문제 구성을 왜 생각을 해? 생각할 틈도 없고. 근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시험을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제자가 왜 이런 조건을 넣은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혹시나 이런 걸 응용해서 문제를 낼 때 있으면 거기에 논리적 감정에 걸리지를 않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5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오늘 자 일단 잠깐만요. 아이고 머리 아파. 머리 좀 이렇게 좀 긁어보세요. 머리 좀. 야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다. 선생님 괜찮죠? 여기는 선제 국어 혹은 빡공 이런 거 쓰고요. 여기는 제 얼굴을 넣는 거야. 문어 대가리에다가 그죠? 예. 야 그래도 문어 대가리에 선제 대가리 넣는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너무 좀 그거는 좀 그래도 여러분들 그쵸? 저 여러분 이렇게 아끼면서 강의하는데 선제 대가리라고 하지 마시고요. 선제 쌤의 용화는 너무 높은 말 같아요. 용화는 너무 높으니까 얼굴 정도 이렇게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요즘 일이 많으니까 사실 어, 뒷모가지가 좀 당겨요, 여기가. 근데 이거 하니까 오,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거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의 근데 이거 참 배송도 애매하다. 이런 거는 저기 때 하면 좋겠다. 자, 한번 저희 생각해봐요. 저희 좀 이따가 이제 뭐 6월에 저희 설명하거든요. 설명 같은 거 할 때 저런 거 한번 뿌려볼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저기를 풀었는데, 논리 풀었는데, 자, 어떠세요? 풀고 나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까 뭐 울고 싶어요. 뭐 정말 두려워요. 이제 그런 말 이제 그런 마음 사라졌죠? 그럼 문제까지 풀고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은 이제 좀 이 문제도 다르게 보인다? 멀리서 한번 보세요. 멀리서 이렇게 글을 보게 되면은 봐봐. 우리 집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한다, 두 명이 거짓말한다. 자, 먼저 모순부터 잡으시기 바랄까. 그러니까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다니 모순이라고 할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얘는 참이면 거짓이죠. 그럼 거짓이면 참, 얘 마지막 시를 확정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한테 낯선 이유가 그쵸.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해야 돼. 둘 다 거짓말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 그쵸? 이게 직관절 안 떠오르면은 천천히 하시면 돼요. 대당을 생각을 해보세요.
참이면 거짓이었죠? 근데 거짓이면 얘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참과 없이 동시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수 둘 다 거짓일 때를 상정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아이고, 이거 갑자기 커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6번하고 7번인데, 이 7번 문제 더 어렵게 날 거야. 이거 7번. 이거 7번. 제가 7번 갖다가 문제를, 이게 1일독인데 이걸 갖다가 한 다음에, 이게 원래 1일독이기 때문에 선택 쉽게 만든 거거든. 근데, 이거 이렇게 만들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저기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7번 선택지를 더 어렵게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1일동 문제를 잘라오다 보니까 그대로 내가지고 정답률이 높아졌다.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문법 문제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오늘 문법 문제는 기획형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6번 문제 있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내는 지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내는 지문은 뭐냐? 학교 문법입니다. 표준 문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서 표준 문법의 지문을 사용해서 보통 문제를 내고요. 지금까지 인역제 1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봤던 9까지 시험까지 모두 다 학교 문법, 모두 다 표준 문법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봐. 이거 합성의 종류에 대한 거지? 여러분들 어때요? 이미 표준 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빨리 읽어, 느리게 읽어? 빨리 읽게 돼요. 특히나 마지막에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나왔을 때는 국어 공부를 한 우리 칠칠이들 같은 경우는 선제고 수강생들 그냥 마구마구 뛰어가야 돼. 이거 언제 다 읽고 있냐. 그냥 다 아는 내용이다. 그냥 확인하면서 빨리빨리 뛰어가가지고 답 몇 번이야 답은? 그쵸 여러분들 4번 그냥 찍어내야만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명사 결합한 합성어는 항상 선행의 후행을 수식해? 아니 이게 손수건 같은 거잖아. 근데 이거 손을 닦는 수건이지. 이게 종속합성어지. 여기 보면은 자, 이건 빨리 그냥 풀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종속합성어는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수식한다. 근데 손발은 어떻게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대등합성 같은 경우는 손발 같은 경우는 얘가 얘를 수식해? 아니잖아. 대등하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틀리게 되는 거죠. 쓰다를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많이 연습했지? 애를 쓰다죠? 조사가 생략된 것은 통사야, 비통사야? 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지.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오르고 내리다. 어미가 생략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가 되는 거죠. 쉽지? 마지막 네 번째, 춘추라고 하는 거는 봄과 가을이라는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어? 핵이 뿡 터지듯이 핵융합이 되듯 한 뜻이 바뀌고 융합 합성어다. 됐습니까? 6번에 그럼 당연히 4번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지금 6번에 이 문법 지문이 좀 어렵다. 좀 처음 본다?는 아니고 이거 어렵다. 그리고 6번이 문제를 풀 때 좀 내가 잘 못 풀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신 분들은 문법 제재가 지금 공부가 안 된 학생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문법을 달달 외우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빨리 읽기 위해서 핵심적인 개념만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개념만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잖아. 그렇게 되면은 사실 6번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풀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속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인역처의 방식이고요. 인역처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7번 문제는 좀 다른 방식의 지문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 이거는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죄송한 건 아니죠. 왜 내가 뭐 어렵게 만들어 놓고 쉽게 문제를 제공한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7번 문제는 뭐냐? 학교문법을 벗어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사실 이 지문이 원래 이렇게 짧지 않아. 이렇게 길어요. 이게 2027년도 27년도 1일독입니다. 1일독이 이거 뭐 10몇 회에 들어간 거야. 지금 이제 저희가 1일독 작업을 이제 막바지 작업하고 있거든요. 막바지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저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2017년 1일독인데 1일독의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위아래 문제는 어려워.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학교 지문이 나왔을 때 읽는 속도와 그치 학교 문법이 나왔을 때 읽는 속도와 학교 문법이 나오지 않는 그치
그런 이론 썰이 나왔을 때 있는 속도를 좀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근데 제가 요건 이미 촬영을 했거든. 촬영하면서 실감원들한테 풀라고 했을 때 확실히 이 지문은 순수 독해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문법이 안 나올 때 못 읽어요. 지문을. 그래서 정답률이 사실은 요 문제는 쉬운데 앞뒤가 되게 떨어졌던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학교 문법 외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어를 바탕으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활용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규칙과 불규칙 이런 거 우리 알아 몰라? 알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 문법과 연관되는 그런 개념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문법 공부하는 게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은 벗어났지? 나머지 순수 독해로 가야 돼요. 순수 독해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돼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 예문이 있어요. 학교 문법에서는 집다의 경우가 불규칙 활용이라 부르고 밉다는 규칙 활용이라 부르고 밉다는 불규칙 활용이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집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집다. 자음 앞에서 비읍이 있고요. 집으면 모음 앞에서 비읍이 있죠? 얘를 규칙이라고 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밉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원래대로 밉으면 이래야 되지. 그쵸? 봐봐. 내가 여기 있는 걸 집어 먹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대로 쓰면 난 네가 너무 밉어. 이렇게 써야 되죠? 네가 너무 밉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밉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출시야 영이야. 난 네가 너무 밉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밉어라고 써 안 해.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랬어요? 뭐가 되죠? 비읍이 오나 우로 변하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비읍 불규칙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학교 문법이야. 자, 근데 일반 독해는 이제 거기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다에 비춰봤을 때 미입은 어서 음영과 같이 뚜루뚜루 비읍 불규칙이 그죠? 비읍 불규칙이니까 비읍이 우로 바뀐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밉다는 비읍 불규칙 용언이고 집다는 비읍 규칙 용언이다.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밉다죠. 근데 얘가 미버가 아니라 미워로 되는 것은 비읍이 우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어간의 기본형을 미부로 보지 않고 미우라고 보세요. 그럼 봐봐. 비읍이 우로 바뀌는 게 비읍 불규칙이지. 그럼 역으로 어간을 미우로 잡으면은 우가 비읍으로 바뀌는 게 무슨 불규칙이겠어? 무슨 불규칙이죠? 우 불규칙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기를 보게 되면은 밑에 이제 뭐라 되냐면은 어간의 형태를 만약에 미우라고 잡게 되면은 미우가 미부로 바뀌게 된다. 다시 한번 비읍이 밉다가 미워로 바뀌게 되면은 비읍 불규칙. 근데 기본형을 이쪽으로 잡는 거야. 그래서 미우가 비읍으로 바뀌면은 우 불규칙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되십니까? 그러면 선생님 우 불규칙이 있으면은 우 규칙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온 게 뭐야? 배우다라고 하는 얘가 나오게 됩니다. 배우다, 배우고, 배우니 그럼 얘는 배우라고 하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체계가 맞게 되죠. 비읍 규칙, 비읍 불규칙.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설명하게 되면은 우규칙, 우불규칙. 체계가 맞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뭐 여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만약에 우불규칙이 있으면 우규칙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대응을 맞춰주기 위한 체계가 배우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우불규칙, 그리고 여기는 시작 학교문법이니까 비유불규칙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시겠어요? 문제 잘 푸셨어요. 와우.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요건데 요거 그냥 어렵게 좀 해놨어야 되는데. 요거는 그래서 사실 그 1일독에서 그 앞에 있는 문제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문제들이 어려워. 이거는 강화역학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뒤에 달려있는 내용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주리학설은 뭐냐? 주리학설은 그쵸. 이 밑에 있는 생성 문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그러잖아. 앞으로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10년, 20년, 30년 뒤에 다시 이제 이 국어 문법을 보잖아. 그때 내용이 완전히 박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이 안 되는 불규칙을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도 생성 문법, 그 생성 의문학으로 봐서 기저형을 설정해서 보통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있는 내용이 사실 이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그죠. 기존의 학교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학교문법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은 생성 의문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성 의문학으로 봤을 때 불규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불규칙을 인정하지 않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러한 의도로 했던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있는 문법 문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는 학교 문법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문법 지문. 또 하나가 학교 문법이 전혀 아닌 뭐 생성문학을 기본으로 한 뭐 뒤에 사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거긴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생성 문법 문학을 기반으로 한 기저로 한 그런 어떤 이론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약간 낯선 지문도 잘 푸시네요. 그쵸? 그래서 독해로 넘어가는 순간 꼭 학교 문법만 나오진 않는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혁자가 다 학교 문법 지문만 냈어요. 그래서 쉬웠던 거야. 근데 앞으로 넓어지게 되었을 때는 다양한 그런 지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독해 실력으로 풀자. 요거 쉽니다. 1일독은 지금 지방전에 좀 내주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장담은 좀 못하겠어요. 장담 못하고 지금 원고는 많이 정리가 돼 있는데 다듬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이게 저기까지 나올까요? 지방지 전까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나오긴 할 거는 같은데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풀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원고가 지금 한 20회까지 정리됐거든요. 20회까지 정리됐는데 이게 2027년판은 30회에다가 뒤에 논리 구조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논리 지문이 들어가서 정리한 지 조금 전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바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노력은 해보겠지만 죄송해요. 제가 장담은 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양이 있기 때문에 지방직과 충분히 풀 수 있으려나? 하여간 저도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7번 답은 2번. 재밌었죠? 재미없나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문법과 비학교문법 양쪽 질문 풀어봤습니다. 최우수 뭉태 모의고사 지금 그쵸? 뜨거운 성원 너무 좀 그렇게 얘기하나? 그래서 어쨌든 열화 같은 성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지금 학생들 풀고 계시고요. 저도 열심히 지금 해설 강의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제가 예상하지 못하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좀 회차가 좀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는 문제만 또 뽑아서 좀 보강 강의도 좀 할 생각이에요. 강의 시간에. 하여간 최우선 봉투 모의사 만관부, 만천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8번, 9번,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9번, 1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지금 정답들이 되게 안 나왔어. 9번하고 10번이 역시나 안 나왔어요. 이제 8번, 9번, 10번이 다 안 나왔네요. 8번, 9번, 10번이 다 50%인데 59, 50, 그때 마지막 10번이 66인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근데 8번은 쉽지 않았나요? 내가 지금 깜짝 놀랐네. 8번이 지금 59가 나왔고 정답률이 강화카가 좀 약하시구나. 9번이 51% 나왔고 10번이 66인데 아니 이럴 수가. 아니 10번이 제일 어려워서 마지막에 해놨더니 10번은 제일 얇은 게 어딨어. 그치. 10번이 말씀드릴게요. 8번하고 9번은 저희 제작 문제고요. 10번은 필수 문제입니다. 필수 문제 가져왔던 겁니다. 10번은 별잘 풀었네.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강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평가를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그러면 글에 대한 평가지. 에너지 전환은 자 이렇게 되면서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과정이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결국 전기 형태잖아.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화석 에너지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화야 발전 방식의 전환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전기는 투입물이 무엇이든 무조건 전기다. 석탄을 생산하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든 전기는 전기일 뿐이다. 따라서 전기 생산 단계에서 산출물의 가치는 에너지 전환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좀 어렵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자 결과적으로 석탄을 막 떼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기를 만들든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색 에너지를 막 그쵸 떼어. 그래서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가 이제 석탄이니까 막 전기를 만들든 재생 에너지를 막 떼어. 그래서 전기를 만들든 전기는 전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왔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산하든 저렇게 생산하든 전기는 전기이기 때문에 산출물에선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 산출물의 가치는 에너지 전환을 변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A를 갖다가 B로 전환해. 그럼 결과치도 달라져야 되잖아. 이 사람 생각은 전개는 전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얘기. 그러나 투입비용은 크게 달라진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여전히 높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화석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재생 에너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은 화석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나 결과적인 산출물은 전기는 전기일 뿐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화석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투입 비용이 달라진다는 거야.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단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저렴해. 생산 단가가. 근데 얘는 굉장히 비싸. 더욱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계통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소위 시스템 비용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비싸. 산출 비용이. 아니 근데 산출물인 전기는 그대로잖아. 얘한테 만들든 쟤한테 만들든 어쨌든 간에 전기는 전기일 뿐인데 투입 비용만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부가가치는 어떻게 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론이 나왔네. 결론적으로 에너지 전환은 부가가치 총합으로 정의되는 국내 총생산의 증가, 즉 경제 성장을 이끈 동력이 되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에너지 전환은 뭐로 전환하는 거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지. 재생에너지 사업, 재생에너지 전환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에너지 전환이야.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하는데 산출물, 결과물은 똑같은 전기인데 비용이 얘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GDP 생산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지. 따라서 요약하면은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결론적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화와 약화는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과 니은의 진술이 위에 있는 글로 가서 탁 붙는다 생각하세요. 딱 붙는다. 붙었을 때 위에 있는 글을 갖다 단단하게 만들어서 찬성하고 예시를 하고 막 이래. 그러면은 강화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이 글이 위에 가서 딱 달라붙어 있는데 걔가 오히려 기존의 것을 막 약화해. 반례를 제시해. 반대를 해. 그러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 이 밑에 있는 진술이 위에 가서 딱 달라붙을 자리가 없는 거야. 자리가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오케이. 무관, 중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 비해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가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 저장이 가능해서 전력난이 심한 시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얘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야,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면은 이거는 무엇이다. 자, 비싸다. 그리고 비용이 든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 선생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가 효율성도 높고요. 더 효과적이에요. 즉,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글이 이어서 딱 달라붙으면 뭘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작. 약화됩니다. 됩니까? 두 번째 한번 해보죠. 화석 에너지에 비해 재생 에너지는 연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이 크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비싸다는 거잖아. 비싸다. 비싸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일조가 되지. 이어서 탁 달라붙어서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네. 강화. 세 번째. 자, 에너지 전환 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기 생산 단위당 부가가치만으로 경제 파급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뭐야? 뭐냐면 얘는 지금 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봤자 국내 총생산은 한계가 있어. 경제 성장을 이끈 동력이 될 수는 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근데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일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가가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뭘 반대하고 있는 거야? 여기를 막 쥐고 흔드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를 좀 반대하는 거지. 그치? 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된다. 결과적으로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럼 막 흔들어버려. 그럼 뭐가 되시죠? 약화. 정답이 몇 번? 4.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웠어요? 저는 8번은 그래도 좀 무난할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9번과 10번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9번 문제. 그쵸? 일단 8번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세요? 어디가 좀 어려웠을까?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한번 9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대한 평가를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뇌는 그치? 다양한 신체 기관을 뭐 뇌가 우리의 생명을 뇌가 우리 생명에 의존하고 있는 신체 기능을 조율하기 위해서 신경지도가 필수이다. 근데 생명의 조절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신경지도는 느낌이라고 부르는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어. 그러니까 지금 이 글 전체는 뭐에 대해서 쓰고 있냐면은 신경지도는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신체 기능을 조율하는 신경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의존할 때 느낌이랑 한과 관련을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간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반박이에요. 뭐냐면은 자, 이 글 전체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생명의 이제 필수기라고 보게 되는 건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생명 조절의 기본적인 절차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다. 그러니까 가의 의견만 보도록 하죠. 가는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 조절의 기본적인 절차.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동적이다. 특히 여기 나왔죠.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것으로 간접인 느낌은 아예 불필요하다. 대비가 되죠? 그러면 의식이라 저기 뭐냐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기 때문에 얘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비항이 만들어지죠. 무의식과 의식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절 장치는 계속해서 자동적이고 무의식입니다. 요걸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약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게 느낌이잖아. 생명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의식적인 느낌이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우리 거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디귿 문제 수준과 상관없이 신경 지도의 도움만으로 뇌가 자동적으로 생명 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얘 핵심적인 거는 뭐냐? 가의 의견은 야, 생명 조절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다. 그래서 의식적인 느낌이 필요 없다. 일치하잖아. 뇌는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동이란 말만 있지?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그죠?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라고 하면은 얘는 필요가 없잖아. 얘가 지금 같은 쌍으로 가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번 같은 경우는 가는 일치가 되죠. 일치가 되니까 강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아픈 부위에서 고통이라는 느낌을 느끼지 못해 뇌도 그 부위에 치료 물질을 보내지 못했다. 그럼 이거 바로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없으면 치료 물질을 보내지 못해.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가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생명 유지에 의식적인 느낌은 불필요하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쵸 치료할 때 생명 유지에 느낌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느낌이 필요 없다? 얘는 그쵸 느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느낌을 느끼지 못하면은 치료 물질을 못 보낸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생명 유지에 생명 조절에 필수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반박이니까 약화. 근데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얘랑 얘는 다 맞죠? 그럼 마지막 느낌과 감정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 보세요. 가에다 붙여봐. 자 가는 뭐냐면은 생명 조절에서 느낌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쓰고 있어. 그렇지? 불필요하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 느낌은 감정과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느낌이 감정과 구별된다고 하는 의견은 생명 조절에서 느낌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에 붙었을 때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관, 중립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세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무관이라고 한 중립의 의견은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위의 내용에 밑에 있는 새로운 의견을 덧붙인다 생각해 보는 거야. 덧붙였을 때 이 자리가 없어.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일단 돼요. 그럼 무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증 도장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 보자.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문어 대가리? 공부를 안 할 때마다 그쵸 여러분들 내가 왜 이래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래서 문질러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그쵸 오히려 머리가 좀 상쾌해져서 공부를 좀 할 수가 다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모래주머니를 가볍게 들어올리자 뽕님, 아우 되게 멋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뽕님 말씀처럼 모래주머니를 가볍게 들어올리자. 그래서 모래주머니는 계속 얘기하지만 모든 학생분들한테 꼭 필요한 훈련은 아니에요. 좀 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강한 문제는 약하고 약한 문제는 강한 분들에게는 모래주머니가 필요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기본형 문제를 좀 못 푸신 분들은 기본형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라이브 한줄로 정리해 보시고요. 자, 10번 문제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그래도 뭐 잘 푸셨네. 그쵸? 이 문제는 제가 좀 넣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넣었던 거야.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는 병 때문에 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필수 문제입니다. 어디 피스예요? 제가 민경채 피스인가 그럴 텐데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안 넣었어. 왜 안 넣게? 아까 2번 문제는 제가 출처를 넣었잖아요. 그치? 출처를 넣었던 이유는 그렇게는 안 나온다 문제였어 그게.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는 피셋이란 걸 좀 이렇게 해서 아시고 못 풀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문제는 왜 출처를 안 넣냐 하면은 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문제풀이 훈련할 때 도움되는 측면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가지고 온 겁니다. 출처를 일부러 좀 숨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피셋 문제 지금부터 한번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법이 불공정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시민 준수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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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시민으로서 살았다면 공정 여부와 무관하게 마땅히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야? 무조건 여기 이제 공정 여부와 무관하게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쵸 법은 그쵸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 을이 법을 지키겠다는 암묵자파비는 그 법이 공정한 한에서만 유효하다. 이렇게 되죠? 어쩌고저쩌고다. 그러므로 나옵니다. 공정한 법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준수의 의무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법을 준수해야 된다. 두 번째 을은 선별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 선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정한 법을 선별해서 그 법만 준수를 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 병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자, 법은 정합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개별법 조항도 다른 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주어질 수가 없다. 이 사람 근거. 모든 법은 상호 의존적이어서 하나의 법의 준수를 거부하면 반드시 다른 법의 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자, 근거를 생각해 보세요. 병의 근거. 모든 법은 상호 의존적이어서 의존적이지? 하나를 거부하면 다른 것의 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얘가 나오게 됩니다. 주세법이 부재에게 유리하고 빈재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법이라 해서 하나만 떼서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럼 이 사람의 근거. 모든 법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아까 을이 이야기했던 거 선별적으로 준수할 수는 없다. 을을 지금 반대하는 거네. 자, 그래서 따라서 이거 나왔죠? 법의 선별적 준수는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선별적 준수는 안 된다. 자, 병원책은 근거와 주장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바로 뭐냐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준수하면 안 된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병의 의견. 다시 한번 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준수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한번 기억부터 한번 해보죠. 기억은 바로 갑의 주장에 대한 건데 갑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외적인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갑은 지금 뭐야? 무조건이잖아. 그러니까 갑의 의견을 막 흔들고 있는 거지. 갑의 의견을 반대하게 되는 거죠. 야, 무조건 지키지는 않아도 돼. 그리고 얘는 뭐야? 강하지 않다. 약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우리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선별적으로 준수하는데 선별적 준수의 기준이 뭐냐? 공정한지를 봐서 공정한 법만 지켜라. 근데 아니 그 법이 공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판단한 별도 기준이 없다. 판단할 수가 없지. 자, 그러면은 공정한 법을 지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 그 법이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야? 이건 우리가 그쵸. 선별적 할 수가 없잖아. 따라서 의뢰의 주장은 뭐가 되는 거야? 반박이 되니까 약화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야. 세 번째를 틀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4번을 찍으신 분들이 당연히 이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4번을. 근데 잘 보세요. 이민자를 차별한 법이 존재한다. 이게 있어. 잘 생각해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
여기다 갖다 붙여. 자, 법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준수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다 갖다 붙여. 선생님, 이민자를 차별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이민자를 차별하는 법이 존재한다. 그럼 이건 뭐야? A라는 법이 존재한다. B라는 법이 존재한다. C라는 법이 존재한다. 근데 병이 얘기하는 거는 차별하는 어떤 법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 법을 선별을 해서 그쵸? 이 이민자를 차별한 법은 이거는 나쁜 법이기 때문에 그쵸? 요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준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선별적으로 준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 나오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병의 의견에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선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쵸? 근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차별한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이 법만 선별해서 준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거기다 내용을 전혀 하는 게 아니지. 그냥 이건 뭐냐면 그냥 A라는 법이 존재한다에 대한 거야. 근데 지금 병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 법체계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A라는 법을 선별적으로 준수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무관이 돼버립니다. 얘는 무관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자, 법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선별할 수 없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 임자를 차별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럼 병은 뭐라고 했어? 아, 그래서 넌 지금 임자를 차별하는 법이 존재한다면 그걸 갖다가 준수하라는 거야? 준수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관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되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한번 강화, 약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무관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모든 게 이제 독해가 기본이 돼야 되니까 뭐냐면은 제시된 내용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지의 내용, 그죠? 새롭게 덧붙여진 내용이 참과 거짓을 단정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법은 선별해서 준수해야 된다. 이게 참이라고 해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민자를 차별하는 법이 존재한다라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확정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쵸. 얘는 무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아이고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한번 모래주머니 훈련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모래주머니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강한 문제는 약하고 약한 문제는 강한 학생분들,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 쉬운 문제, 평이한 문제에 길들여져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충분히 기본형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강한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쪽 시험에서는 절대로 모든 문제가 강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강한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실전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욱더 빨리 풀도록 하는 단계로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일부 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만 나온다 생각하셔가지고 전체 시험의 방향을 잘못 예측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은 더욱더 실력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으로서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너무 이렇게 겁내지 마세요. 풀리면 다 풀잖아.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부터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나는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풀 수 없지만 한두 번 강의를 더 들으면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좀 과대하게 자기가 못한다 생각하거나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충실하게 기본형 문제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면은 틀림없이 깨달았도다 이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거 과일사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저 뭐 이거 뭐 어디 상품인지도 모르고 저 쿠팡 뭐 어딘지도 모릅니다. 자, 쿠팡이라고 해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자, 어쨌든 간에 자, 어쨌든 시동 그런 어떤 저기서 뭐 산 것도 아니야. 이거 선물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오늘 한번 머리가 깨질 것 같아도 내일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보다 훨씬 더 잘 풀리시고 좀 시원하실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는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주는
쉬고 넘어갑니다. 그럼 저희는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우선 모의사 열심히 푸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약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다음 주 월요일날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